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강한 의지와 용기를 지닌 영웅들 덕분에 인간의 한계는 계속해서 극복되고 있습니다. 산악인 김영미 대장은 아시아 최초로 걸어서 남극 대륙 횡단에 성공했는데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끝없이 펼쳐진 설원 위에서 자신보다 무거운 썰매를 끌며 총 1786km의 거리를 오직 두 발로 걸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극 대륙을 횡단한 사람은 10명, 그중에서도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걸어서 완주한 사람은 4명뿐이라고 하는데요.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진정한 용기의 아이콘, 노스페이스 애슬리트 팀 소속 산악인 김영미 대장 지금 만나봅니다. 남극 대륙 횡단의 새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김영미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이렇게 스튜디오 문 들어오시는데 충성하고 경례할 뻔했어요. 왜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각이 좀 잡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남극 대륙 횡단을 하셨다는데 생각보다 좀 왜소하셔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큰 썰매 끌고 그렇게 네. 걸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예. 건장한 청년, 한 기골이 장대한 청년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여성스러우신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남극 대륙 횡단 성공 언제 하셨죠? 1월 17일에 그 69일 8시간 만에 그 네. 레버레핑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을. 예, 70일이죠. 70일을 네, 네. 혼자서 다니신 거예요. 오, 네, 그러게요. 혼자서. 네, 혼자서 먹고 혼자 자고 혼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잘 거 다 끌고 다니면서. 출발해서 남극점까지 50일이고요. 네. 그거 짐이 100kg였고 남극점에서 한 23kg의 20일치 식량과 연료를 추가 보급을 받고 이제 남극 예. 대륙 횡단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급을 한 번만 받는군요. 보급 횟수는 본인이 정하기 나름인데요. 네. 저는 한 번 정도 받으면 되겠다라고 계산을 해서 한 번 지원을 받았어요. 아니 그럼 남극점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갖다 줄 식량이랑 뭐 물자를 갖다 주려고요? 그 남극점에 도착하면 네. 대한민국의 장보고 기지나 세종 기지처럼 네. 미국 기지가 엄청 큰 게 있어요. 남극점에 있군요. 네. 그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남극점 어떻게 찾냐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네네. 미국 기지가 크게 있고 그 남극까지 들어가는 항공 물류를 제공하는 안타틱 로지스틱 앤 익스피디션이라고 하는 그 AL이라는 회사가 이 탐험가들을 위해서 그 시즌 동안에만 캠프를 설치해놓고 필요한 상황에 이제 뭐 구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물자를 제공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우리 뭐 산 등반하는 분들 산장같이 그런 역할을 또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세상에 말이 그렇지 남극을 70일 동안 혼자 걸어서 횡단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무동력으로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바람이나 그 바람을 이용해도 그게 풍력이니까 동력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걸어서 갔고 그 완전하게 좀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남극점까지는 무동력이라고 하는 게 맞고 남극점에서 물자를 보급받은 건 비행기를 통해서 또 동력을 제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엄격하네요. 예.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남극점까지는 확실하게 무동력으로 간 그런 내용이 되죠. 근데 스키를 갖고 가시잖아요. 근데 스키 안 타요? 거기 눈 쌓여 있는데? 그게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네. 우리가 스키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스키장 슬로프가 다운힐 위주로만 되잖아요. 그렇죠. 내려오죠.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죠. 높은 데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남극의 지형 자체가 제가 출발하는 허큘리스 인렛이 160m 해발 고도예요. 네. 거기에서 2,840m까지가 남극점이거든요. 그럼 등산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근데 이게 1130km가 되다 보니까 그 경사도가 눈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평지 같은 그런 경사예요. 완만하게 올라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또 흰색은 설사면에 이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뒤에서 계속 썰매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뒤돌아보면 약간 평지 같고 그래서 스키로 뭐 다운힐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뭐 고도가 낮아질 때도 막 되게 급격한 그런 경사도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눈에 빠지지 말라고 긴 스키를 신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신발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신발인 거예요. 네, 설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래도 이게 급격한 경사는 아니라 그래도 뭐 그 식량이며 몰자를 다 가지고 그걸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힘든 줄 알고 갔으니까 뭐 그걸 탓할 수는 없고 고생길을 자처한 거니까 그렇죠. 고생 좀 하면 뭐 본전치기 했다. 그냥 그렇게 본전만 하고 왔습니다. 야, 그게 1786km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니까 칼로리를 많이 쏟아내야 하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추우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추위에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그때 필요한 칼로리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그 36.5도가 네. 사람의 체온인데 36.5도를 유지하는 그 체온이 있고 그리고 제가 100km의 썰매를 끌고 하루에 약 25km 이상 걸어야 하는 활동 에너지를 위한 칼로리가 있고 100kg이에요.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하루에 25km 정도 그리고 그 활동 에너지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기초 대사량.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6,000칼로리 이상을 써야 돼요. 하루에 그럼 6,000칼로리를 먹어야 돼요? 그거가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살을 찌워갔습니다. 몸에다가 엑스트라 푸드를 가기 전에 지방을 비축해가지고 가는군요. 네, 맞아요. 그럼 얼마나 찌워서 가신 거예요? 사실 저는 10kg 정도 찌워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양과 이제 필요로 하는 칼로리를 계산했을 때. 네, 근데 10kg, 제가 키도 작은 데다가 10kg을 찌우는 게 운동 능력을 유지하면서 매일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늘리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그 10kg 찌우고 나면 몸이 둔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운동 능력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도 한 번에 살이 안 빠지는 것처럼 네. 찌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점에 한계점에 가면은 더 안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많이 먹으면 또 막 이렇게 소화기 장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10kg 불리는 게 목표였는데 몇 킬로까지 찌우셔서 가신 거예요? 한 6, 7kg 정도 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원점에 맞기 때문에. 그럼 6, 7kg 찌워서 가서 네. 그 70일 동안 걸으면서 얼마나 빠진 거예요? 14kg이 빠지고. 세상에.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6,000칼로리까지는 못 드신다고 그래도 뭐 많은 칼로리를 찌우셔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어떻게 드세요? 현장에서요? 네, 현장에서 몇 칼로리쯤 드세요? 남극에서 3,800칼로리를 하루 식량 아침, 간식, 저녁까지 하루 네. 총 칼로리가 3,800칼로리. 예. 무게는 한 840g. 예, 그 다 건조식이에요. 그렇군요. 네, 건조식으로. 네, 건조식. 물리겠다. 입맛도 없겠어요. 계속 그것만 먹으면요. 이게 뭐 입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연료주의 받듯이 의무적으로 먹어줘야 다음날 또 걸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거라도 실컷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이게 참 상상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리 김영미 대장님이 펑펑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요? 왜 울었지? 너무 좋아서 울었나요? 너무 기뻐서? 힘들었어요. 저는 좀 힘들어서 쏟아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마지막 하루의 그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꿈을 꾸면서 그냥 계획인 상태인 거지
드디어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 하루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을 때 네. 그런 어떤 현실이 되었구나. 정말 오랫동안 그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나온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한 10년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남극횡단을 10년을 준비를 하셨군요. 네, 계획서랑 뭐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네. 거의. 야, 아니 지금 그 장면을 잠깐 떠올리시는데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나 봐요. 네,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무사히 내가 왔구나. 남극 대륙을 도보로 횡단한 탐험가가 사실 세계적으로도 몇 명 안 된다고 합니다. 김영미 대장님까지 포함해서 지금 몇 명인 거죠? 도보 걸어서 남극을 단독으로 횡단한 사람은 뭐 2명이나 팀으로 횡단한 사례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단독으로 혼자서 혼자서 걸어서 횡단을 한 것은 제가 세계 4번째가 돼요. 와, 대단합니다. 예. 단독 횡단에 지금 성공한 사람 4번째로, 세계에서 4번째로. 예. 보니까요, 2011년에 그 영국의 여성 한 분, 2018년에 미국의 남성, 그리고 또 미국의 남성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김영미 대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단 4명인데 말이죠. 예. 근데 그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김영미 대장님이 이번에 횡단하신 게 거리도 제일 길었고 보급 횟수도 가장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극 대륙 횡단에 새 역사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남자 2분은 무보급으로 하셨어요. 1,400km가 넘는 거리를 무보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썰매를 꽉 채워서 끝까지 지원 없이 가신 거고 그 첫 번째 영국 펠리시티 에스턴이라는 영국의 탐험가는 2번의 보급을 받았어요. 네. 그 제가 갔던 루트의 역방향인데 그분이 출발한 지점과 도착한 지점이 저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2번의 보급을 받으셨는데 거리는 또 제가 19km 정도 더 길고 그런 이게 막 상대적으로 누가 더 어렵다 이걸 비교하기에 조금 어려워요. 루트가 남자 2분은 저랑 또 루트가 다른데 지원 없이 갔고 그리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랑 또 다른 루트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자연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한다라는 게 조금 제가 너무 세속적인 잣대로 들이댔네요. 예.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남극이 이제 체력 단련장은 아니니까 다들 각자 어려운 여정을 훌륭하게 마무리를 하신 거죠. 그 남극 대륙을 횡단했다 하는 거면은 그 기준이 있나요? 코스는 이번에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남극은 하얀 캔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출발하고 그 위치를 본인이 직접 지정해서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파악을 잘 해서. 그리고 누가 지나갔던 길이라고 할지언정 이번에 제 앞에 누가 길을 내어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죠. GPS 트랙이 있긴 하지만 정보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그 시즌에 처음 간 사람, 제일 앞에서 지나간 사람이니까 누구의 발을 따라갔다기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가는 루트를 스스로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남극의 여름 시즌 안에 그 70일 동안에 갈 수 있을 횡단할 수 있을 것 같은 루트를 정한 거죠. 루트는 뭐 해안가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일단은 중간에서 대륙의 중간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근데 그 해안가라는 것이 아예 바닷가에 그 바닷물과 맞닿은 그 해안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걸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발한 해안가라는 의미는 대륙의 끝이에요. 우리 뭐
만약에 곰소만이다 하면 만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니까 네. 남극이 추우니 그 바다에 빙붕이 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얼음과 육지의 경계에서 출발을 한 거라서 대륙의 끝. 그러니까 빙하 있는 네. 거기서 출발하신 네네. 거예요? 대륙의 끝. 거기가 이제 위도 80도 경계 지역인 거고 네. 대륙의 끝에서 출발해서 남극점을 경유를 해서 또 다른 대륙의 끝으로 간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예. 거리가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다 자기가 루트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 레버렛 빙하 루트 네네. 여기를 택하신 거죠? 네. 네. 횡단에 이전에 성공했던 3명의 탐험가가 모두 레버렛 루트를 한쪽 경로로 썼어요. 아, 여기가 좀 안전한가요? 미국에서 맥모도 기지가 있고 남극점 기지가 있는데 네. 안전하다기보다 안전은 이제 날씨하고 이게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해낼 수 있는 옵션 중에 가장 정보가 확실한 루트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미 3명이 성공을 했으니까. 네. 근데 그 반대편에 허큘리스넷에서 남극점까지 걸어간 사례는 그 루트가 좀 길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처음이에요. 횡단 성공한 사례 중에 그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2840까지 어렵죠. 가야 되니까. 다 어려워요. 어떤 길을 가도. 그러니까 제가 남극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데 남극이 뭐 아무리 여름에 가셨다고 하지만 네. 여름에 가셨다고 하지만 11월에 출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1월에 도착하셨는데 네. 그래도 너무 추운 데잖아요. 예. 거기 49일간 맞바람을 맞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극이 안 추우면은 지구가 큰일 나지 않나요? 그렇네요. 비가 다 녹고 이거 큰일 나게 남극은 추워야 맛이죠. 예. 네, 뭐 바람이 제일 위험한 요소예요. 근데 이제 남극은 백야하고 극야로 나뉘니까 네. 여름 시즌은 아예 24시간이 해가 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극야에는 24시간 밤인 상태에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너무 어두우니까. 네, 너무 어둡고 더 춥고. 네. 그래서 남극의 여름 시즌에 네. 거의 탐험을 하는데요. 맞바람이 남극점 1시 방향에서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근데 그래도 뭐 49일 내내 맨날 바람이 부는 건 아니라서. 바람이 한 번 이렇게 몰아치면 어느 정도예요? 블리자드라고 하거든요. 그 스톰같이 눈보라 막 폭풍 몰아치는. 예, 그 스톰같이 막 정말 단 1초의 호흡도 끊이지 않고 계속 바람이 부는데 10m/s 이상이면은 이제 블리자드라고 초속 10m 이상으로. 예. 와, 그거 걷기도 힘들겠어요. 제가 작잖아요. 예. 바람의 저항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히려 그런가요? 작은 사람들이? 아니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힘들죠. 그러니까 맞바람에서 오는 걸 밀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남극의 여름 기온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뭐라고 딱 설명드리기 어려운 게 해안가는 해발 고도가 160m고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0.6도씩 기온이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2840이면은 같은 날씨에라도 그러네요. 엄청. 많이 남극점에 도착했을 때 영하 35도, 30도 뭐 따뜻하면 영하 25도. 따뜻하면.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눈보라까지 몰아치면은 뭐 체감 기온은 더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체감 온도도 뭐 한 4m/s 정도만 불어도 뭐 한 체감 온도는 한 8도에서 10도 정도 더 떨어지죠. 이야,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 영하 40도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짐이 무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땀이 나요? 땀이 안에서부터 겉에까지. 이야, 이건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 오래 쉬면 이 안에서 땀이 다 얼어요, 옷이. 네. 그렇군요. 얘기를 들을수록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뭐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경이롭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그
국내에서 그 유일한 여성 비강학자가 나오셨어요. 근데 남극이라는 데는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춥고 가장 척박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곳을 70일 동안 지금 김영미 대장님이 혼자서 걸어서 횡단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 김영미 대장님 그 사진 봤는데 마스크 착용하셨는데도 얼굴 주변에 고드름이 네. 달려 있더라고요. 네. 와. 이게 그 숨을 쉴 때 예. 기도가 막 쩍쩍 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공기가 차고 맑고 이러면 폐가 네. 좀 폐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면 여기 안에가 찬 공기가 기도를 좀 달라붙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기도도 어는군요. 뭐 그래서 상기도 감염이 되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동상 예방 차원에서 이게 안면 마스크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쉬는 숨 호흡들이 마스크 밖에 고드름으로 얼어붙은 거죠. 네. 야, 진짜. 아니 계속 감탄사인가 이거 탄성을 계속 쏟아내시니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 김영미 대장님이 남극점 다녀오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년 전 2023년에도 걸어서 남극점에 가셨는데 저 같으면 한 번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 다시 안 갈 것 같은데. 그때도 가셨었죠. 네. 이게 그 남극 횡단이 처음에 목표였었고요. 그때도 아까 제가 1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남극 같은 곳을 한 번에 한 가지 이유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쉽게 먹지는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17년에 일단은 이게 3단계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어요. 남극 횡단을 위해서. 예. 저도 제 피지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야 되고 남극은 너무 비싸고 너무 특별한 지역이고 너무 멀고 하니까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에서 겨울에 이제 얼어붙었을 때 호수에서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바이칼 호수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남북 직선거리로는 636km인데 저는 동서종주도 같이 해서 남북 동서를 같이 한 번에 가로질러서 724km를 걸었어요. 그게 바이칼 호수가 뭐 얼어 있을 때? 네. 시베리아는 겨울이고 예. 얼음 위에서 자기 때문에 정말 뼈가 시리거든요. 그 호수 위에서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얻은 데이터나 어떤 해보니까 도전해볼만 하겠다. 잘 준비해보자 해서 그 횡단 허가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한 번에 허락해주지 않아요. 네. 제가 뭐 7대6 최고봉도 했고 8,000m 히말라야 등반도 많이 했지만 이 경험을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뭔가 좀 해볼 만한 사람들한테만 남극 그 대륙 횡단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군요. 아무래도 팀이고 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모험이다 보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23년에도 이 훈련의 일환으로 남극점까지 한번 가보신 거예요? 그때 하고 끝났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힘든 거는 인생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힘든 거는 또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냈으니까 거기에서 또 제가 실수한 부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남극 대륙횡단 할 때는 경험이 좀 있으니까 조금 수월했습니까? 네, 뭐 시행착오를 덜 겪기는 했지만 뭐 힘든 거는 똑같죠. 근데 이제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금 견디는 힘이 세졌다고 할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김영미 대장님의 남극 대륙 도보 횡단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제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남극 대륙 횡단하려면? 남극 대륙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류를 제공하는 항공편을 제공하는 거기에서 자격이 되는지 영양 자질 테스트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그러니까 요구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그걸 심사를 그러니까요. 하시나요? 남극이 주인이 없는 땅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냥 선점을 하신 건가요, 그분들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다 그들도 똑같은 질문을 들으니까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남극 조약 기구에 이걸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된다. 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고 팀도 아니고 뭐 경험 있는 사람이 동행하는 게 아닌 저 같은 단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군요.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혼자는 훨씬 어려우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단독은 허가가 훨씬 어렵고 횡단은 정말 이제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의 허가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허가가 있어요. 네. 또 위험 지역을 가니까 그러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가는 다 잘 떨어졌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전에 한 것들이 있고 하니까 남극전 갈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거기서 제가 했던 어떤 뭐 어쨌든 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번 횡단 허가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군요. 이제 출발을 레버렛 빙하 루트 거기서 이제 가셨다고 했는데 그 지점까지는 또 어떻게 가나요? 스카 타고 아문젠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갔죠. 해안까지 배를 타고. 그 칠레에서 들어가나요? 예. 근데 저희는 이게 여러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칠레가 있고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가는 게 있고 뉴질랜드에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다양하게 있네요. 예, 제가 선정한 루트는 칠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라서 칠레 제일 땅끝 마을인 푼타아레나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극의 유니온 빙하라는 조금 큰 캠프지가 있어요. 거기에 내려서 또 다시 트윈오터라고 하는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허큘리스 인넷으로 한 15분, 20분 정도 날아가요. 출발지까지만 가는 것도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네요. 네, 그것도 날씨가 안 좋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출발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또 남극 대륙을 횡단하셨는지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생한 남극 대륙의 도보 횡단기 다음 시간 더 기대가 됩니다. 김영미 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